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료개혁 협상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있지만 새로 뽑힌 의협회장은 대통령의 사과,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 등을 현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골의 여자아기 돌잔치에 참석했는데요.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굴재 대기업들도 대대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힘을 잃어 개발한 라면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공무원들이 이뤄낸 라면 대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대화 의지를 의료계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우선순위다. 자, 의료 분야를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서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 사회계약서에 의할 때 국가적인 기본 원리는 국가적 공권력을 인정을 하는 대신에 국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국방, 치안,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납세 의무 또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기본적인 국가가 해줄 것은 치안, 안전 이건데 이제는 거기에 국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이 건강권에 관한 것도 그와 같은 동렬에 두고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의료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의제를 두겠다라는 국가의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고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년 의료 예산을 하는 것을 의료계와 직접 논의하겠다라는 카드도 지금 던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총론적인 입장뿐만 아니고 강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많은 비용을이나 어떤 그 물적 인적 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전공의 책임보험 공제료를 50%에서 국가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신체 침습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환자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이나 이런 책임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증원 문제 못지않게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건데 바로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변호사들 중에 상당시 많은 분들이 의료법 전문이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른바 멜프랙티스라고 해서 수술 과정에서의 어떤 그 침습이나 그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사건 이럴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분들이 형사 책임까지 노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운전할 때에 종합보험 가입하면은 10대 중과실 외에는 형사 책임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요, 새로 선출된 임현택 의협회장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면서도 전제 조건은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 복지부 차관은 물론이고 장관도 파면하라. 또 지금 여당의 비례대표 16번으로 출마해 있는 전 사회수석비서관의 공천도 취소하라. 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의사협회가 의대 교수라든지 또는 의대생이라든지 또는 전공의 전문의를 전부 대표하는 그런 협회인지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조직체가 있고 또 조직의 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자를
그 케어해야 되는 막중한 의무 속에 오히려 환자보다는 의정 갈등이 지금 막 그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장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정을 대표하는 측과 어떤 협상을 해서 문제를 타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치도 벼랑 끝 전술을 쓰듯 복지부 차관 장관 파면의 사회수석 공천 취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협회의 장인지 아니면은 정치인인지 제가 처음에 헷갈릴 정도의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설득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라. 저는 이것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무슨 뭐 장관, 차관 파면에 지금 수석 공천 취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네. 아니면 의대 정원 2,000명과 관련해서 어떤 그 수습안을 지금 모색하는 게 우선인가에 굉장히 지금 개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의대 증원 2,000명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문제를 지금 고심 중이라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제외한 전국 의대에 각각 배치해서 그와 같은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그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 2,000명 자체에 대해서도 숫자에 대한 그 좀 더 그 탄력성을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 어떻게 보면 용산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협상을 위한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의정 갈등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 거는 속에서 의료계에 대한 약간의 동정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강공으로 또 의료계가 나올 경우에는 이번에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인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 의협이 최근에 새로 어떤 리더십을 세웠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강공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대화에 물꼬를 튼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료계에서도 현실성이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가지고 신속하게 이 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 52시간 이른바 준법 근무를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 52시간만 근무하는 교수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공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을 선언했지만은 52시간만 근무할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한 것이죠. 그런데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돌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이 상징적인 투쟁에 있어서 전공의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입장인데요.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의사협회장의 그런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지금 사실 문제의 요점은 2,000명이냐 아니면은 조금 단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대 배분을 이미 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치 또 이제 다리는 불살랐으니까 이거는 불문에 붙여야 한다. 돌아갈 수 없다. 2,000명은 네. 전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명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부 측에서도 지금 당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는 증원하지 말고 내년부터 하자라는 말까지 하는데 미루자. 그거는 미룬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일단 증원을 하더라도 2,000명을
주장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정부가 보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금 그 전공의 부분까지 몽땅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업무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이 타협을 하는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000명을 주장하기보다는 뭔가 정부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의사협회의 이런 정치적인 발언도 자제하고 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게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환자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읽은 명저가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 협상에 관한 여러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협상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협상이 된다. 자, 그런 것을 정부나 의료계나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확 늘어난 경상국립대가 국내 최초로 지역 의사를 뽑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네요. 네, 그래서 10년 의무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역 의사를 뽑는데 정원의 5%로 일단 그래서 한 10명 정도 내외에서 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도 주고 해서 지역 의사를 뽑는다라는 것인데요. 또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요번에 지방 의대의 의대생 배분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탄력적으로 이제 그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의대 정원이 76명이었는데요. 그렇죠. 요번에 200명으로 124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 수준인 10명 정도를 지금 지역 의사 선발 방침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를 환영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한 학교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면 이렇게 지역 의사를 위한 그런 의대생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단지 제가 한마디를 여기다가 얹자면은 지역 출신의 지역 의사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의료나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굳이 서울로 오지 않고 지역 의사에게 받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정도의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진주 지역이면 진주 분들이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 변화와 믿음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자, 경상국립대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생들이 졸업 후에 10년간 지역 의료기관 또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한다. 이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 교육비 지원 또 특별 전형 혜택도 준다는 거죠?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실력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경상대 이 지역 의료 특별 전형에 충분히 응시하지 않을까 할 만큼 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의사 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출신 학생 또는 그 지역에 가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10년 정도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력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전액 장학생, 전액 장학금에다가 생활비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한다는 건 그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와 협력해서 준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지역의 의사분들이 착근하고 그로 인해서 정주율이 높아지면은 결국 의사 선생님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은 지역에 대한 의료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지역 의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이 어떤 캠페인성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에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자, 이게 이제 확산이 돼 나가면 지역에 좀 남겠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 한다는 전제를 얘기하시니까 아마 의대 보내고 싶은 경인 지역의 학부모님들 자녀들 보면서 이참에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자세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앞서 최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전형은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의대가 42곳인데 이 가운데 37곳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다죠? 네, 그래서 일본은 거의 지금 정착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역 의사 전형을 도입했는데 그 의사들 중에 88%가 그 지역에 남아서 의사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2022년에는 일본 의대 정원의 19%, 1,736명을 지역 전형으로 선발했다라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거의 20%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학 기간 동안에 그 경력을 위해서 대학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의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이제 진작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문화적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왜 학자들이 전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그 상당히 정착하는데 그 용이하잖아요. 일본은 외국 유학생보다 일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역 의료에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도 물론 지방자치가 있지만 일본 지방자치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의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같은 경우에 미국의 LA, 뭐 캘리포니아 변호사, 뉴욕 변호사, 뉴욕에서 변호사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하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착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유타주의 반만한 사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의료 굉장히 바람직하고 일단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실력 있는 의사들이 내 지역에 있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어야 돼. 근데 벌써부터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그럼 지방에서 지방대 의대 가려면은 뭐 2등급도 간다. 벌써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지역 의사가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21일 충북 진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 여자 아기의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진천군 백곡면 무려 3년 만에 돌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잡이상 보이시죠? 바로 이 아기라고 합니다. 김율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총리가 부모하고 면식도 없고 친척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갔어요. 저렇게 축하도 하고. 네, 한 총리가 이렇게 또 축사를 합니다. 마을이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래서 너무나 하여튼 반가웠고 또 저도 꼭 참석을 하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더 많은 면에서 더 많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울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옛날로 말하자면은 뭐 생거 진천, 살아서 진천이라는 저 동네에 영의정이 납신 거예요. 한 아이, 여자아이의 돌잔치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3년 만에 돌잔치라고요? 어휴, 시골에서 그래도 3년 만에라도 이렇게 아이가 옥동녀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요즘 제 나이 또래, 제 동기들이 태어난 게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50년 지나니까 올해 작년에 이제 한 2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리가 태어난 것이 저도 기분이 기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돌잔치 하는데 보통은 돌잔치 하면은 가족들 모여서 하는데 가족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면장님 또 노인 회장님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도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이 유리 양의 어떤 미래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한 어린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마을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이 유리 양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이 가물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어떤 이벤트성이다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아이들을 가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어떤 출생률을 높이는 캠페인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본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요. 1억 인구 유지위원회가 있고 장관도 있고 총리가 여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1억 인구를 유지하는데 온 나라가 뛰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부산시가 2018년에 처음 시작했죠? 네, 그래서 2018년에 부산에서 시작을 해갖고 지금 해남, 여수, 또 경기도, 경북, 경남, 충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입학 축하금이 처음에 10만 원도 있는데 300만 원 입학 축하금도 그러니까요.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이벤트성이라든지 또는 뭐 입학하는데 몇백만 원 이게 아니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총리가 시골에 가셔갖고 첫돌을 축하했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농업사회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지금 네. 옮겨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 낳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인식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아버지,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통념에 사로잡혀 제가 네.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엄마가 낳아서 혼자서도 키울 수 있는 요새 보면은 왜 인공수정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아이를 낳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민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지 아이 낳는데 학교 들어간다고 1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주거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건지를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네. 프랑스가 1.8대의 전체 평균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동거 부부의 그 자녀를 법적으로 똑같이 인정하는 특유의 꼬하비타시옹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우리도 유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부영그룹의 깜짝 그 출산 장려금에 이어 굴지의 대기업들도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네요. 대기업 갈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난임 휴직을 하고 100만 원 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13곳이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LG도 둘째 가면 서럽겠죠. 이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 키울 때는 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마치 우리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 100만 원 무제한 지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출산 그 축하금을 최소 300만 원, 많은 데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 축하금 취지로 해서 150만 원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포스코는 좀 상당히 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면 400만 원.
또 출산할 때 500만 원 해서 이게 결혼과 축하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고 학자금도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좋은 대학교 어떻게 보면 좋은 이 대학교 기업을 가면은 아이 기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기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보통 사람들, 서민들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살기 좋은, 아이 기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 직원들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요. 그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애 낳는 게 내게 도움이 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끝으로요.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모으기 운동도 했습니다. 2주간 모인 성금 10억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네. 그 온 국민이 10,000원 이상 기부하도록 해가지고선 그 성금이 모였다라는 거는 국민들도 지금 저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이라도 성금을 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2주 동안에 10억 원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금이 어디에 쓸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한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돌봐준다는 것인지 그 경상북도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아파트 마을회관 같은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경찰, 소방관이 포함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이 돌봄의 전문가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국가가 보장하여 돌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방법을 네. 지자체별로 하지 말고 국가 사업으로 여기에 의사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해봅니다. 네. 자, 의정 갈등이니 뭐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이런 문제 나라와 의료계,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게 더 중요한 어젠더가 아닐까요? 정호김 전 의원, 최진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서울시 공무원들이 만든 서울라면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바나나, 하와이의 호놀룰루 쿠키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갔는데 이게 팔리나?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순정으로도 끓여 먹어보고 토핑 같은 것도 넣어서 끓여 먹어보고 했잖아요. 이번에 먹어보니까 면이 굉장히 찰지다 그래야 되나? 맞아, 씹는 맛이 좀 쫀쫀해요. 있다. 그쵸?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만든 라면, 서울라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박을 냈다고 합니다. 미국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요? 예. 앞에서 화면에서 보셨지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국물라면인 서울라면, 그다음에 짜장라면인 서울짜장 이 두 가지 제품인데 2월에 시범 출시가 된 건데 시범 출시 치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뭐 대박이 났습니다. 네. 초도 물량 5,300봉 다 팔렸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라면 모두 40만 개씩 추가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미국, 동남아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으로 한류 바람이 좀 거센 그런 글로벌 지역에 수출도 하겠다.
그리고 뭐 판매하는 것도 보니까요. 뭐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 같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만한 그런 대형 뭐 미국의 대형 마트 이런 데서도 판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뭐 라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굿즈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건 사실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식재료, 식품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라면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다라는 네. 평가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뭐 도쿄 같은 경우는 바나나빵이라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또 호놀룰루, 하와이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호놀룰루 쿠키 뭐 이런 지자체에서 만든 그런 굿즈 상품. 명물이죠? 예, 명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어떤 유명 상품까지, 유명 굿즈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시의 이제 계획이고, 더 뭐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서울에 거주하는 또 여러 좀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돈으로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부이기도 한 김현정 서울시 브랜드 기획팀장이 서울시 곳곳에서 끌어모은 네. 공무원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고 그 팀에서 개발했습니다. 뭐 민간 기업과 손을 잡긴 했지만 아이디어를 대부분 네. 저 김 팀장이 냈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개발에 많았다죠? 왜냐면요. 라면 회사도 우리나라 뭐 잘 아시는 회사들 뭐 대여섯 개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라면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뭐 짧아도 1년이고 길면 2, 3년 걸리고 들어가는 돈도 수십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먹고 네. 또 버리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라면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들을 이를테면 서울 같은 큰 지자체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주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뭐 부지기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김 팀장 같은 경우도 뭐 라면을 뭐 드시기만 했겠지 뭐 만들어 본 적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여곡절이 보통은, 많았겠습니까? 네. 이게 2층에 서울시청 2층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시식도 하고 시음도 하고 다양한 실험을 했던 모양인데 당연히 냄새 나죠. 라면이 또 좀 우리나라 냄새가 라면 냄새가 납니까? 예, 그러니까 분식집에서 라면 냄새 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시청 건물에서 라면 냄새가 나니 아마 시청 공무원들도 이게 뭔 냄새야 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런 물건이 나왔고 또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 아직 뭐 시작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여러 지자체들한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당연히 저렇게 서울 본관에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소문이 나니까 뭐 지시도 했고 보고도 받았겠죠.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시식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짜장라면이 좀 뻑뻑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김 팀장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보통 짜장라면 만들 때 파기름을 넣어서 하는데 파기름이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으니 줄이다 보니 춘장 양이 늘어나서 그랬다. 사실 이 파기름이라는 게 양념도 좀 부드럽게 섞이게 하고 또 느끼한 맛도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 요리 네. 프로그램 보면 그거 안 넣는 거 없잖아요. 또. 예, 뭐 볶음밥에 먹을 기름 들어가는 거면 대부분 다 하는데 이 파기름을 안 넣다 보니 당연히 이제 춘장을 더 들어가고 그러니 뻑뻑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오 시장도 이 국물라면, 짜장라면 다 드셔보셨겠습니다만 아마 국물라면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국물라면은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짜장라면은 좀 뻑뻑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음식이라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각인각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먹는 짜장면, 이 라면이 한 70개가 넘거든요. 1인당? 예. 그러니 얼마나 입맛들이 다양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추기 쉽지 않기도 하죠. 예. 근데 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시의 동료 공무원들도 당연히 맛 평가를 다양하게 네. 올렸습니다. 개발에 힘을 보탠 셈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라면 뭐 끓여 먹는데 맛은 어떠셨나요? 뭔 라면을 만들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된장 베이스로 만든 거고 맛도 겉면치고는 맛있다? 맞아. 네, 그리고 네. 서울 라면도 먹고 서울 짜장도 먹고 했는데 저는 일단 짜장이 되게 괜찮았어요. 이도저도 아닌 맛이 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면도 쫀쫀하고 진짜 짜장 라면 맛이 났어. 그 칼로리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짜장의 맛. 서울 라면도 순정도 꽤 괜찮았어요. 네, 이게 보통 그 동료들이니까 후한 평가를 했다는 걸 감안해도 제가 들었을 때 서울 짜장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지금. 네. 방송을 떠나.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 라면들 어디서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좀 설명 주시죠. 예. 이게 사실은 저도 처음 보기는 했는데요. 이제 곧
다양한 어떤 구매처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오프라인 매장도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데서 찾아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 구매들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도 뭐 풀몬 공식몰도 있겠습니다만 뭐 11번 가라도 이런 대형 온라인몰 또 쿠팡에서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개발을 주도한 김현정 팀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혁신 공무원의 사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들었던 그 첫 사례, 바로 이 공무원이었죠. 충주시의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혁신을 대통령은 주문했는데 요즘 MZ세대 공무원들, 2030 공무원들 이탈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이 조직 미래가 없다. 자, 정부가 일단 대책을 좀 내놨죠? 예, 대책 내용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화면에 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승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다음에 인사기류도 확대하겠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어쨌든 특히 이제 재난안전 공무원들을 상당히 좀 우대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 후보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자, 공무원들에게 이제 중요한 게 봉급과 인사인데, 이건 뭐 조직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봉급은 빨리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산 뭔가 문제니까. 인사에 대한 네. 거를 좀 인센티브를 준 건데, 인평론가 생각에 좀 먹힐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MZ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각 언론사들이 이제 반응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썩 냉랭합니다. 뭔 소리냐면 승진 기간 단축한 거에 대해서는 인사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데 별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 초과 근무 식사비를 올려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초과 근무하라는 얘기냐. 악성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 수당을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수당보다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이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딱 들어보셔도 상당히 인식의 괴리가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나온 이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사유들을 보면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 과다 업무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젊은 공무원들 쪽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4월 달에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4월 달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때 나올 추가 대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뭔가 구조적으로 해결책들이 좀 담겨 있어야지 공무원들의 좀 이런 이탈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지난 1년 동안에만 3,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공무원들 시빌 서번트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종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 종복이란 말에 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끝주제로 가겠습니다. 월 62,000원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이제 경기도 고양시로도 확대가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직접 혜택을 보는 고양시민. 자, 무려 15만 명이라고요? 예.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요. 고양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 되니까 1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고양 시민 100만 명 중에 뭐 서울을 오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기후동행 카드가 좀 서울시랑 협약이 돼 있는 데가 인천, 김포, 군포, 과천 등 4개의 지자체가 있었으니까 네. 이제 고양시가 5개가 되는 겁니다. 일단 혜택이 되는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교통은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26개역이고요. 고양을 경유하는 이제 서울 시내버스들이 20개 노선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미 혜택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돼 있고요. 네네네.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5개로 대상 지역이 넓어져서 사실상 이제 서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옥철로 악명이 자자한 예. 김포 골드라인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부터는 이 기후동행 예. 카드를
여기서도 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김포 골드라인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구매하는 지역에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저변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지는 않은데 일단 김포 공항에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김포 골드라인 이용자가 하루 7만 명이고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혜택을 이 김포 라인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내놓은 히트작 중에 하나라는 이 기후동행 카드. 이용된 지 이제 2달이 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또 비용 절감 효과 조사.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가 지금 이제 한 달 반쯤 된 것 같은데 85% 만족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새로 시작된 신규 정책치고는요. 누적 판매량도 좀 보면은 42만 개까지 좀 늘어났고요. 42만 개 네. 팔렸고, 네. 뭐 지금도 품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용자도 46만 명. 말씀하신 대로 품귀라는 게 이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 95만 명이나 되니까 아직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물량이 지금 배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바일 카드로 쓸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좀 개선점도 분명히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이용자들이 뭐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선 보완점에 대해서는 적용 구간이나 교통수단을 좀 늘려달라가 거의 한 28%가 넘고 그렇죠. 홍보 강화해달라, 좀 더 싸게 팔아달라, 네. 다양하게 팔아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적용 구간과 교통수단을 네. 늘려달라는 게 가장 많아요. 예. 자, 또 이게 없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8,000원, 네. 13,000원까지 웃돈에도 주고 거래가 된다면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하루에 12만 보통 이제 10만 원 이상 이제 교통카드로 비용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30-40% 정도 뭐 많게는 5-6만 원 정도 교통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요. 당연히 이거를 누구든지 사용하고 싶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아직은 이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서울로만 출퇴근하는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 되는 경기도의 지자체만 해도 뭐 구리, 광명, 남양주 이렇게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 사는 경기도 도민들 같은 경우도 서울을 통근할 때 이 기후동행 카드를 쓰고 싶어하는 바람은 똑같을 테니까 네. 이걸 빨리 늘려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서울시나 이 각 해당 지자체들이 좀 협조 관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웃돈 주고 팔 정도로 지금 플라스틱 네. 카드 제가 아는 지인 이제 조카 네. 사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모바일 카드 비중이 이 실물 카드 비중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이 기후동행 카드를 쓰는 게 20, 30대가 전체 절반이 넘는데 56%나 되는데 그렇다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이용하기에 또 편의성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실물 카드도 좋지만 이 모바일 카드 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나 이런 모든 뭐 그런 휴대폰 회사들이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폰 쓰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또 저희 집에서도 뭐 두 자녀가 대부분 아이폰 쓰잖아요. 쓰는데 네네. 근데 아이폰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안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걸 정말 무슨 정책적으로 뭐 일부러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뭐 애플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공정성도 뭐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아마 시간이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만족도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게 이름이 기후 동행 카드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환경과 기후 변화를 생각한다. 이건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걸로 따릉이도 타고 지하철, 버스, 서울, 경기 왔다 갔다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 여가, 레저 시설 입장료를 감경하거나 아예 그냥 안 내게 하는 방안. 네. 이런 것도 지금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의 사실 원조가 독일 D티켓이라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실 이런 서비스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장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서울시는 기후동행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산업 또는 공원여가 활성화 산업까지 이제 같이 이제 좀 연결을 해서 가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이런 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대공원 입장료, 서울식물원 입장료 5,000원이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면제고요. 아, 그러니까 꽤 부담이 저도 네. 한두 번 가볼 때 안 네. 받으면 더 갈 것 같아요. 예,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일반 그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특별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뭐 어디 유명한 어떤 뭐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게 또 재밌잖아요. 근데 비싸요. 그게 뭐 15,000원, 17,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50% 깎아주면 사실은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뭐 저 햄버거하고 음료수값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관광 포인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도 늘어날 거고 또 하나 조금 이거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쓸 수 있게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한다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건데 단기 카드를 만드는 거죠. 뭐 3일짜리, 일주일짜리. 해외에는 그런 류의 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많잖아요. 뭐 피라미드 맞습니다. 일일권, 예, 뭐 예. 예를 들어 뭐 베로나 일일권.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네. 이 이 기후동행 카드도 그런 식으로 약간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담은 어떤 그런 카드로 이렇게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한국 가면 서울 가면 기후동행 카드 우리도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어떤 확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 관계자들이 저희 뉴스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 정책엔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은 오전 6시 10분부터입니다. 더 알차고 더 핫한 소식으로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